바로 조비 에이비에이션에 대한 최신 분석 리포트 중 일부입니다. 이게 2025년 8월 투자자 발표용으로 준비된 자료라고 하는데요. 특히 그 내용 중에 FAA, 그러니까 미국 연방항공청이죠. 거기에 등록된 조비의 기체 예약 현황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점,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이 데이터가 과연 조비의 실제 생산 능력, 그리고 어쩌면 곧 다가올 수도 있는 상업 운항 가능성,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단서를 던져주고 있는 걸까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이게 투자자 관점에서 쓰인 자료니까 그 점은 좀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정말 단 3일 만에 100대가 넘는 항공기 등록 이야기라니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속내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죠. 네, 특히 이게 조비가 만드는 eVTOL, 그러니까 전기 수직 이착륙기잖아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항공기인데 이런 신형 항공기한테 FAA 등록 데이터는 단순한 서류 작업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 단순 서류가 아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어떤 생산 계획이나 미래 운영 전략 같은 거요. 이런 걸 좀 엿볼 수 있는 실질적인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FAA의 N넘버 예약 데이터, 그리고 또 다른 숫자, 월간 부품 처리량 같은 것들, 이런 구체적인 숫자들을 통해서 조비가 현재 정확히 어디쯤 와 있는 건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 가능성이 높은지, 이걸 같이 한번 짚어보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정말 눈에 확 띄는 데이터부터 시작해보죠. 2025년 7월 말이요. 딱 3일간. 이 기간 동안 조비가 최소 100대 이상의 FAA N넘버, 그러니까 항공기 고유 등록 번호를 예약 신청했다는 거. 이거부터 좀 보죠. 네, 100대 이상, 단 3일 만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변화냐면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요. 2019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 5월까지. 꽤 긴 시간이죠. 그쵸, 한 6년 정도 되네요. 그동안 조비가 확보했던 전체 테일 넘버가 총 26개뿐이었답니다. 26개요? 생각보다 적네요. 네, 저도 좀 의외였어요. 근데 7월 이후에요. 갑자기 195개가 추가가 된 거예요. 와, 195개요. 네, 그래서 총 보유량이 221개가 됐다는 겁니다. 이 변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이야, 이건 비교가 안 되는데요. 거의 10배 가까이 늘어난 거잖아요, 순식간에. 그렇죠. 구체적으로 날짜를 보면 7월 24일에 7건, 이건 그렇다 쳐도 25일에 40건 이상, 26일에는 50건 이상, 정말 막판에 몰아서 신청한 느낌인데요.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은 번호를 예약했을까요? 단순히 시험 비행만 계속하려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네,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단순히 시험 비행용이라고 보기엔 숫자가 너무 많죠. 그 이유를 알려면 말씀하신 대로 이 N넘버, 그러니까 테일 넘버의 역할부터 좀 이해해야 합니다. 미국에서 항공기를 운영하려면요, 필수적으로 마치 우리 자동차 번호판처럼 각 항공기마다 고유한 N넘버를 부여받아서 FAA에 등록을 해야만 하거든요. 이게 법입니다. 아, 그럼 없으면 아예 못 나는 거네요. 그렇죠. 운영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비가 이렇게 짧은 기간에 그것도 대량으로 번호를 예약했다는 것, 이건 마치 자동차 회사가 신차를 막 수천 대씩 출고하기 전에 미리 번호판을 잔뜩 확보해두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미리 준비해두는 거군요. 네, 예전처럼 시험용 기체 한두 개 만들어서 등록하던 그런 과거 패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 보고서가 바로 이 점을 아주 강하게 지적합니다. 과거의 단발성, 산발적인 등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플릿, 그러니까 대규모 항공기 부대 운영을 염두에 둔 그런 예약 패턴으로 명백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클릿 단위 예약이요? 네, 이건 더 이상 연구개발, R&D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상업 운항을 위한 준비 단계, 그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보고서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필릿 단위 예약이라 확실히 스케일 자체가 달라진 느낌이 확 드네요. 근데 보고서를 좀 더 보니까 예약된 번호들 중에서도 시리즈가 좀 다르더라고요. 특히 JA나 JE 시리즈가 많다고 하던데 이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 건가요? 아, 네. 그것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분명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N넘버가 다 같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것도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데요. 번호마다 용도가 다른가요? 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X나 VT 같은 시리즈 번호들은 주로 시험 비행용이나 특수목적용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반면에 JA 시리즈는 조비의 주력 양산 모델, 그리고 J2 시리즈는 아마도 그 개량형이나 파생형, 모델 이런 걸 위한 번호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주력 모델과 개량형. 네. 그런데 이번 7월에 예약이 폭증했을 때 바로 이 JA하고 J2 시리즈가 집중적으로 확보되었다는 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험용이 아니라 실제 운항할 기체들 위주로 예약을 했다. 그렇죠. 단순히 테스트 범위를 넓히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로 승객을 태우고 돈을 받고 운행할 그 양산형 기체들, 이것들을 대량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해석에 아주 큰 힘을 실어주는 부분인 거죠. 와, 이건 정말 구체적인 증거처럼 들리는데요? 네, 상당히 구체적이죠. 물론 이 보고서도 한 가지 점은 분명히 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지 않도록 선을 긋는 거죠. 이 예약이라는 것이 곧바로 실물 항공기 등록이나 인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이 점은 확실히 하고 있어요. 예약일 뿐이다. 네. 일부는 여전히 추가적인 시험 비행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조종사 훈련용일 수도 있고요. 또 정비용 예비 부품, 스페어 파트 확보 목적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런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정황상 양산과 상업화를 향한 강력한 움직임이라는 해석이네요.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는 또 다른 아주 주목할 만한 숫자가 나옵니다. N넘버 말고도요. 2025년 7월 바로 그 예약이 폭증했던 그 한 달 동안에요. 무려 18,000건의 부품과 조리품을 처리, 프로세스드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네, 18,000건. 이것도 대단한 숫자죠. 이것도 엄청난 양인데 보고서에서도 이게 정확히 몇 대 분량의 부품인지는 알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거죠?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처리, 프로세스드라는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처리는요, 단순히 부품을 생산했다 혹은 조립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훨씬 더 넓은 개념입니다. 더 넓은 개념이요? 어떤? 예를 들면 부품이 협력사로부터 공장에 들어오는 입고 단계부터 시작해서요. 그 부품이 품질 기준에 맞는지 검사하고 필요하면 추가로 가공하고 또 실제 조립 라인에 투입하기 전에 부품들을 세트로 묶어서 준비하는 키팅 작업 같은 거요. 키팅 작업? 네. 그리고 실제 조립 라인에 투입하는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다 포함하는 의미로 쓰인 겁니다. 와, 그럼 정말 여러 단계가 포함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조비의 eVTOL 한 대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부품 개수가 수만 개에 달한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수만 개요? 와. 네. 그러니까 단순히 월 18,000건 처리했다고 해서 그럼 이걸 부품수로 나누면 대략 몇 대 분량이네. 이렇게 단순 계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지기 쉬워요. 보고서도 그 점을 경고하고 있고요. 단순 계산은 절대 금물이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18,000건이라는 숫자는 대체 왜 중요하게 언급된 건가요? 생산량이 아니라면 말이죠.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거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중요한 함의를 갖습니다. 이 보고서의 분석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공급망 전체가 이제 깨어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라는 겁니다. 공급망 전체가요. 네, 18,000건의 부품 처리가 이루어졌다는 건 그만큼 수많은 종류의 부품들, 그러니까 고유번호 PN을 가진 부품들이 실제로 이동하고 관리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이건 회사 내부적으로 자재 소요 계획, MRP 같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고요. 또 수많은 협력업체, 벤더들의 품질 보증 QA 활동이 이루어지고 부품을 받을 때마다 꼼꼼하게 검사하는 수입 검사 체계 같은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작동 중이라는 거죠. 마치 몸 전체에 피가 돌기 시작하는 것처럼요. 와, 그 많은 부품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돌아간다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본격적인 생산 라인 증설, 즉 램프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암시라는 겁니다. 램프업이요. 생산량을 확 늘리는 거? 네, 예전에 시험기 몇 대 만들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대량 생산에 필요한 생산 설비들, 정밀한 조립을 위한 특수 공구들, 이걸 치공구라고 하죠. 그리고 양산 기준에 맞는 숙련된 작업자들을 확보하고 교육하는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숫자라는 거죠. 공장이 정말 바쁘게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생산 체계 자체가 달라지고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중요한데 바로 FAA 인증과의 연관성입니다. 아, 인증과도 관련이 있다고요? 네, 특히 항공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대량 생산하려면요, FAA로부터 설계뿐만 아니라 생산 과정 전체 품질 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걸 생산 증명, Production Certificate PC라고 하거든요. 생산 증명, PC요. 네, 그런데 월 18,000건 수준의 부품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이건 바로 이 PC 인증 기준에 맞는 품질 시스템을 이미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갖추기 위해서 지금 막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시험 공부만 하다가 이제 진짜 시험 볼 준비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공장 전체에 불이 환하게 켜지고 기계들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 와, 공급망 활성화, 생산 라인 준비, 그리고 인증과의 연계까지 그냥 18,000건 처리했다는 한 줄에 생각보다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마침 인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 보고서가 이빗 상업화의 아주 핵심적인 3요소로 3가지 인증을 꼽고 있습니다. 저도 이건 여러 번 들어봤는데요. 첫째가 기체 설계 자체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형식 증명, Type Certificate, TC. 방금 말씀하신 대량 생산 능력을 증명하는 생산 증명, PC.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항공기 하나하나가 안전하게 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개별 가망 증명, Certificate of Airworthiness, COA. 이 3가지죠. 네, 맞습니다. TC, PC, COA 이 세 가지가 eVTOL 상업화를 위한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앞서 이야기했던 그 2가지 큰 데이터 있잖아요. 테일 넘버 대량 확보하고 월 18,000건 부품 처리량 증가. 이게 이 3가지 인증 절차들과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아, 그게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입니다. 이 세 가지 인증, TC, PC, COA는 서로 완전히 별개가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아주 긴밀하게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톱니바퀴처럼요. 이건 첫 번째 관문인 형식 증명, TC. 그러니까 설계 자체의 안전성을 FAA로부터 인정받은 그 직후를 대비하는 움직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C 획득 직후요? 네. TC를 받으면 그 설계대로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늘을 날려면 그렇게 만들어진 비행기 하나하나마다 이 비행기는 정말 안전하게 날 수 있습니다. 라는 가망증명 COA를 또 받아야 합니다. 이때 미리 N넘버를 예약해두면요. COA 발급 신청부터 실제 발급까지 걸리는 시간을 훨씬 단축시킬 수 있어요. 서류 작업이 미리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아, 시간을 벌기 위한 거군요. 리드타임 최소화. 그렇죠. 인증 후에 실제 운항까지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려는 아주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는 겁니다. 다음으로 월 18,000건의 부품 처리량 증가. 이건 또 다른 톱니바퀴와 관련이 깊습니다. TC 심사가 거의 마무리될 즈음에 맞춰서 두 번째 관문인 생산증명, PC 체계로 완전히 전환하는 과정과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어요. PC 체계로의 전환이요? 네. PC는 말씀드린 대로 그 승인된 설계대로 비행기를 일관된 품질로 안전하게 그리고 대량으로 생산할 능력이 있는지를 FAA가 확인하는 절차잖아요. 따라서 부품 처리 능력을 이렇게 막 끌어올리는 것은 TC 획득 후에 곧바로 PC 기준에 맞는 생산을 시작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개별 기체에 대한 COA를 빨리 받아서 상업 운항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그런 준비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그럼 TC 준비하면서 동시에 PC 준비도 하고 또 COA 발급까지 염두에 두고 N넘버도 확보하고 모든 게 동시에 착착 진행되는 느낌인데요. 바로 그겁니다. 이 보고서는 바로 이 세 개의 톱니바퀴 인증, TC, PC, 생산 준비, 그리고 운항 준비, COA, N넘버가 이제 각자 따로 놀던 게 아니라 본격적으로 서로 맞물려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을 아주 중요한 시그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인증, 생산, 운항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다. 아, 이제 전체적인 그림이 좀 명확하게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변화네요. 그렇다면 이 보고서는 왜 유독 이 FAA 등록번호 예약 폭증을 그냥 뭐 준비 단계의 신호 정도가 아니라 빅 시그널,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신호라고까지 부르는 걸까요? 뭔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보고서는 이걸 단순한 준비 신호 이상으로 거의 결정적인 신호라고까지 표현하는데요. 몇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숫자의 질적 변화를 강조합니다. 과거처럼 필요할 때마다 부품을 구하고 시험기 한두 대 등록하던 그런 산발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거죠. 이제는 마치 공장에서 제품을 컨베이어 벨트로 찍어내듯이 아주 반복적이고 대규모로 N넘버를 예약하고 부품을 처리하는 그런 흐름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양적 증가를 넘어서 양산체제로의 본질적인 전환이 시작됐다는 해석인 거죠. 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양산체제로의 질적 전환? 네. 둘째는 함대 운영 계획의 암시입니다. 추가로 확보한 N넘버가 195개잖아요. 이 정도 규모는 단순 시험 비행이나 한두 개 도시에서 작게 시범 운항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숫자라는 겁니다. 이건 실제 여러 도시에 수십 대 혹은 그 이상의 항공기를 배치하고 운영하는 말 그대로 항공기 부대 운영을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195대면 정말 함대 수준이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보고서는 이것이 투자자를 향한 의도적인 메시지일 가능성도 아주 조심스럽게 제기합니다. 보고서 안에 인용된 문구가 있는데 If only there was a sign 이런 표현이에요. 신호만 있다면 좋을 텐데 약간 이런 뉘앙스죠. 아, 그런 문구가 있었군요. 네. 이걸 언급하면서 조비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진척과 자신감이 쌓여 있고 이걸 외부, 특히 투자자들에게 좀 보여주려는 의도가 담긴 표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신호, 여기 있다,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약간은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양산체제로의 질적 변화, 함대 운영 계획의 구체화, 그리고 투자자를 향한 메시지 가능성까지 듣고 보니 정말 빅시그널이라고 부를 만한 이유가 충분해 보입니다. 그럼 이 보고서는 조비의 항공기 부대, 이 플릿이 앞으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나요? 혹시 구체적인 예측치 같은 것도 제시하고 있나요? 구체적인 몇 년 안에 몇 대 이런 식의 빡 떨어지는 예측보다는요. 가능한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둡니다. 정성적인 가정에 가깝죠. 시나리오요? 예를 들면 어떤? 네, 예를 들어서 가장 보수적인 시나리오로는 상업 운항 시작 시점에 한 10대에서 20대 정도로 시작해서 한 12개월, 그러니까 1년 안에 50대에서 80대 정도까지 늘리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좀 더 일반적인 기준 시나리오로는 초기 시작을 한 20대에서 40대 정도로 잡고 12개월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반 사이에 100대에서 150대까지 늘리는 그림, 그리고 가장 공격적인 시나리오는 초기에 50대 이상으로 바로 시작해서 18개월에서 24개월, 즉 1년 반에서 2년 안에 200대 이상까지도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식입니다. 와, 공격적인 시나리오는 2년 안에 200대 이상. 엄청난 속도인데요. 그렇죠. 정말 빠른 속도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가능한 시나리오, 즉 가정일 뿐이고요. 실제 속도는 정말 여러 변수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보고서 역시 이 함대 증설의 가장 큰 걸림돌, 그러니까 병목 현상, 버틀렉이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아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적인 부분이죠. 병목 현상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말하는 건가요? 대표적으로 역시 부품 공급망 문제죠. 특히 배터리, EV2의 핵심이잖아요. 이 배터리의 안정적인 대량 공급, 그리고 모터 제어에 필수적인 고성능 전력전자 부품들, 인버터 같은 것들요. 또 가볍고 튼튼해야 하니까 동체나 날개에 많이 쓰이는 복합재 부품들, 이런 핵심 부품들의 공급이 얼마나 원활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정말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두 군데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생산 라인이 멈출 수도 있으니까요. 아, 부품 공급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단순히 비행기만 막 찍어낸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늘어나는 기체 수만큼 그걸 유지 보수할 수 있는 능력, 즉 정비 MRO 역량과 예비 부품 확보 능력도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점을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비행기는 계속 정비하고 관리해야 하니까요. 맞아요. 자동차도 정비소가 충분해야 제대로 굴러가듯이 항공기는 더더욱 그렇겠네요. 운영 준비 자체가 만만치 않겠어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실제 운영을 위한 준비 사항들을 마치 체크리스트처럼 쭉 언급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기체 생산 외에도 이 새로운 항공기를 조종할 자격을 갖춘 조종사, 그리고 정비할 수 있는 정비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또 지속적으로 교육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하고요. 또 비행기가 고장 없이 혹은 고장 나더라도 빨리 수리해서 계속 운항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정비 계획을 짜고 필요한 예비 부품들을 미리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 이것도 필수죠. 조종사, 정비사, 부품 관리. 네. 그리고 인프라 문제도 있죠. 전용 이착륙장인 버티패드를 어디에 어떻게 지을 건지, 또 충전 시설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이런 건설 및 부지 확보 문제, 또 도심에서 운항하려면 소음 문제나 안전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규제나 수용성 문제도 넘어야 하고요. 인프라랑 규제 문제도 크겠네요. 네.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스케줄링하는 운항 통제 시스템,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 보험 문제까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아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실제 상업 운항의 성공 여부와 그 속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라고 보는 거죠. 와, 듣고 보니 정말 고려해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단순히 비행기만 잘 만들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의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투자 관점에서의 분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어떤 긍정적인 신호, 어떤 모멘텀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 보고서는 몇 가지 아주 매력적인, 긍정적인 모멘텀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역시 N넘버 대량 확보가 보여주는 조기 상업화 가능성입니다. FAA 인증만 제때 나온다면 경쟁사들보다 훨씬 빠르게 실제 상업 운항을 시작해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로 해석하는 거죠. 퍼스트 무브 어드밴티지를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입니다. 먼저 움직이는 자가 유리하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월 18,000건이라는 부품 처리 능력에서 엿볼 수 있는 본격적인 양산체제 돌입 가능성입니다. 이건 결국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단위당 생산 비용이 낮아지는 규모의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운임 경쟁력도 가질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는 거죠. 생산 단가를 낮출 수 있다. 중요하죠. 네, 마지막으로 이렇게 확보된 N넘버를 바탕으로 여러 거점에서 동시에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면 브랜드 인지도를 초기에 빠르게 높일 수 있고 또 실제 운항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안전성과 신뢰도를 경쟁사보다 먼저 증명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시장에서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기 상업화 가능성,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 절감, 그리고 다거점 운영을 통한 브랜드 및 데이터 우위 확보. 투자자 입장에서는 확실히 솔깃한 이야기들입니다. 하지만 모든 좋은 면만 있을 순 없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할 텐데요. 이 보고서가 투자자들이 주의 깊게 봐야 할 핵심적인 위험 요인으로는 어떤 것들을 지적하고 있나요? 물론입니다. 보고서는 위험 요인도 아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역시 가장 큰 불확실성은 앞서도 계속 나왔던 FAA 인증이 지연될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이게 안 나오면 소용없으니까요. 설계 안전성을 증명하는 형식 증명, TC나 대량 생산 능력을 입증하는 생산 증명, PC 획득이 예상보다 계속 늦어진다면 어렵게 예약해둔 그 많은 N넘버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기회비용이 발생하는 겁니다. 인증 지연 리스크가 가장 크군요. 네, 아무래도 그렇죠.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공급방 병목 현상입니다.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도 무시 못하죠. 특히 배터리, 고성능 모터 제어 부품, 인버터 등 그리고 대형 복합재 구조물 같은 핵심 부품들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아무리 N넘버가 많아도 생산 계획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치명적일 수 있죠. 공급망 문제도 여전히 리스크고요. 네, 셋째는 인프라 및 허가 지연 문제입니다. 버티패드를 지을 땅을 확보하거나 건설 허가를 받는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릴 수 있고요. 또 실제 도심에서 운항하려고 할 때 소음 규제나 안전 문제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얻는 데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상업 운항 시작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죠. 인프라와 지역 수용성 문제. 네, 마지막으로는 결국 가격 경쟁력 문제입니다. eVTOL 서비스가 정말 대중화되려면 기존의 택시나 자가용 같은 교통수단과 비교해서 소비자들이 이 정도면 탈만하다라고 느낄 만한 합리적인 운임이 책정되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초기 생산 비용이나 운영 비용 구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너무 비싸면 아무도 안 탈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 가격이 중요하죠.
그래서 보고서는 투자자들에게 몇 가지 체크 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FA의 TC 최종 발표 시점이나 이미 파트너십을 맺은 델타 항공이나 미 공군 USAF와의 계약이 얼마나 구체화되는지, 또 FA의 N 넘버 데이터베이스가 계속 업데이트되는 추이나 실제 생산 라인에서 완성된 기체가 얼마나 납품되는지 같은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매수 또는 매도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리스크 요인들도 상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네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제시하면서도 결국에는 이 FAA 등록 데이터가 가진 객관적인 가치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보고서의 기본적인 스탠스는 그거예요. 이런 리스크 요인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고려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FA의 등록 데이터만큼은 다른 어떤 정보와 달리 누구나 직접 확인 가능하고 또 회사가 임의로 조작할 수 없는 팩트, 즉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한 성장 신호라는 점, 이 점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합니다. 뭐 회사의 희망적인 전망이나 내부 목표 발표 같은 게 아니라 실제 행정 시스템에 기록된 데이터라는 점에서 그 무게가 다르다는 것이죠. 팩트 기반의 신호라는 점, 그게 핵심이군요. 네, 오늘 이야기를 쭉 종합해보면 조비 에비에이션의 최근 FAA N 넘버 대량 예약과 월 18,000건이라는 부품 처리량 급증, 이 두 가지 데이터는 이 회사가 단순히 연구개발 R&D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본격적인 양산 및 상업 운항 준비 단계에 확실히 진입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정황 증거다. 이것이 이 투자 분석 보고서의 핵심 주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흥미롭게도 이 보고서는 이 상황을 과거 전기차 시장 초기에 테슬라가 차량식별 번호 VIN이라고 하죠. 그 VIN 등록을 갑자기 확 늘리면서 자신들의 양산 능력을 시장에 보여줬던 것과 아주 유사한 패턴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테슬라의 VIN 급증과 비교했군요. 네, 그러면서 현재 조비가 마치 이륙 직전 구간, 프리테이크오프 페이즈의 마지막 단계, 즉 활주로에서 이륙 허가를 기다리는 상태에 와 있다. 이렇게까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고서 작성자의 시각은 굉장히 분명하고 좀 낙관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FA 데이터는 단순한 희망이나 스토리가 아닌 팩트이며 조비는 이미 활주로 위에서 엔진 예열을 마치고 이륙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게 이 자료를 쓴 사람의 기본적인 관점인 것 같아요. 물론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내용은 특정 시점에 나온 그것도 투자자 대상의 분석 보고서에 기반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비의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부각되었을 수 있다는 점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꼭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맞습니다. 균형 잡힌 시각이 중요하죠. 네. 그래서 앞서 저희가 충분히 논의했던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 인증이 생각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 공급망 어딘가에서 문제가 터질 가능성, 버티패드 같은 인프라 부족 문제, 또 예상보다 높은 비용 문제 등등 이런 것들이 실제로 조비의 이륙 속도와 또 얼마나 높이 날아오를 수 있을지 그 고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중요하게 보면서도 동시에 그 이면에 숨어 있을 수 있는 잠재된 위험 요인들도 함께 고려하는 자세가 꼭 필요하겠네요. 자, 오늘 조비 에비에이션의 FA 데이터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을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보고서는 조비가 이미 활주로에 서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륙 버튼을 누르기 전까지 정말 넘어야 할 마지막 허들, 마지막 장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허들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알려줄 다음번 빅 시그널은 어디서 또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예를 들어 오늘 보고서에서도 계속 중요하게 언급된 FAA의 형식 증명, TC 최종 승인 소식. 이게 발표되면 정말 큰 뉴스겠죠. 아니면 마침내 마리나 생산 라인에서 완성된 첫 번째 상업용 기체가 출고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는 다음 이정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데이터 속으로 깊이 들어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자료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